네, 안녕하세요. 연수대학교에서 박사과정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전영규입니다. 먼저 추계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사회체육학회 사무국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주제는 전신진동 운동이 노인의 근육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인트로덕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65세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생물학적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에이징 이펙트로 인해서 신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은 근매스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근매스가 감소함으로써 근력과 근지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 근섬유의 타입이 점점 변화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패스 타입의 근섬유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각 조인트의 레인지 오브 모션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플렉시빌리티가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은 이러한 특징 변화로 인해서 움직임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사이코페니아와 아트로피아와 같은 증상들을 겪게 됨으로써 점점 일상생활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상생활 참여의 감소로 인해서 신체 활동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체력 수준까지 감소하여서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낙상과 같은 경험을 할 때에는 골절이 쉽게 일어난다든지 부상을 쉽게 입을 확률이 높고 면역 체계의 기능 또한 떨어져서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는 그러한 노인의 특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감소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노인의 전반적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크게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작게는 근매스와 움직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들은 운동을 노인들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사이코페니아와 아트로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증상들을 지연시키고 방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재 전략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항성 운동의 경우에는 부상을 유발할 확률이 높고 저항성 운동의 특성상 많은 운동량을 요구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운동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기구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노인들에 대해서 저항성 운동은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노인의 관절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관절 부하량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대동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신 진동 운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진동을 통해서 머슬 스핀들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신 진동 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은 블러드 서큘레이션 또는 센서리 리셉터들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뉴로머스큘러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선행 연구들은 개별 연구뿐만 아니라 퍼블리시된 연구들을 모아서 결론을 제시하는 메타 분석을 많이 수행했는데요. 이러한 선행 메타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과 관련된 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파워, 유연성 등과 등 여러 피지컬한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체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기간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운동 기간이 자세하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능성 움직임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수행되었는데요. 체력 요인들이 세분화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뷰 논문을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트레이닝이 머슬 펑션에 효과성이 있는지 5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여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이 스트렝스, 파워, 머슬 인듀런스, 그리고 플렉시빌리티, 펑셔널 스트렝스를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고자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기간에 따라 머슬 펑션에 대한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 프로토콜과 파라미터 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개별 연구를 수집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 웹 오브 사이언스, 시날, 그리고 스포츠 디스커스까지 해서 총 4가지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퍼블리시된 연구들을 수집하였고,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홀바디 바이브레이션과 각 피지컬 피트니스 요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검색하였습니다. 검색한 결과 최초 2100개의 논문을 확인하였는데요. 저를 포함한 2명의 검토자가 노인을 대상으로 스트렝스, 파워, 머슬 인듀런스, 플렉시빌리티, 펑셔널 스트렝스에 대한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의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을 포함하였고, 만약에 노인이 근골격계 부상 또는 질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정상적 노인이 아님으로써 간주하고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전신 진동 운동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극소부의 조인트나 세그먼트의 진동을 적용한 논문은 제외하였습니다. 타이틀, 앱스트랙, 그리고 아웃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증하여 저희가 기존에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논문을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9개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개별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페드로 스케일과 Strength of Recommendation 텍소노미를 활용하였습니다.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비대칭성과 애거스 리그레이션을 사용하였고, 만약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있을 경우에는 트림 앤 필 방법으로 보정하였습니다. 효과 크기는 헤지스 G의 표준화 평균 차이 계산법을 이용하였고, 동질성 검증을 위해 아이스케어 밸류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저희가 수집한 논문을 쭉 살펴봤을 때 훈련 기간이 짧게는 10일부터 그리고 길게는 1년까지로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4가지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10일, 그리고 4주부터 8주까지의 훈련은 쇼텀, 그리고 9주부터 18주까지는 인터미디어텀, 그리고 1년 동안 훈련한 연구는 롱텀 기간 동안 수행했다고 분류했습니다. 수집된 변인에 대한 그레이드는 모두 B로 나타났고, 총 수집된 19개의 12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인 레벨 1 에비던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중간 수준인 레벨 2의 퀄리티를 보였습니다. 트림 앤 필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연구 결과를 해석을 저해할 만한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인인 스트렝스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오버롤한 효과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 후에 전반적으로 스트렝스가 향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보자면 10일간의 훈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쇼텀, 그리고 인터미디어텀, 롱텀의 기간에 대해서는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이 노인의 스트렝스를 향상시켰습니다. 홀바디 바이브레이션은 노인의 파워를 향상시켰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미친 영향을 나눠서 보면 쇼텀, 인터미디어텀, 그리고 롱텀까지 모두 파워 향상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머슬 인듀런스입니다. 머슬 인듀런스에서는 재밌는 점이 나타나는데요. 쇼텀의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은 노인의 머슬 인듀런스를 향상시켰지만, 인터미디어 텀에서는 머슬 인듀런스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플렉시빌리티입니다.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은 플렉시빌리티를 향상시켰는데, 인터미디어 텀에서는 쇼텀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인터미디어 텀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은 기능성 근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왼쪽으로 플라시 치우친 걸 볼 수 있는데요. 기간별로 나눠서 분석했을 때는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이 인터미디어 텀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좀 논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효과 크기는 small, medium, 그리고 large로 다양했지만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은 여기 최상단에 보시는 5가지에 대한 머슬 펑션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기간별로 나눠서 보았을 때는 10일간의 훈련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short-term, intermediate-term, long-term에 따라서 운동 기간에 따른 효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임상적 의미는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이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의 근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은 sarcopenia, 아트로피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 리뷰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 기간에 따라서 머슬 펑션에 대한 효과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의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을 적용할 경우에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면 훈련 목표 설정 시 필요한 연구 기간을 알고 그에 따라서 훈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근력과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운동이 필요하지만 근지구력, 유연성, 기능성 근력과 같은 어찌 보면 노인에게 더 필요한 체력적 요인들은 약 4주에서 8주간의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운동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은 노인에게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운동을 적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0을 지나고 0을 지나지 않는 등의 굉장히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을 모아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엑서사이즈 타입부터 바이브레이션과 관련된 요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이 사용되었지만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서 있는 자세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 것보다 진동 플레이트 위에서 다이나믹한 운동을 한 연구들이 머슬 펑션의 효과성 입증에 있어서는 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머슬이 운동 시에 지속적으로 컨트랙션하고 그리고 릴렉스 될 때 바이브레이션이 머슬 스핀들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킴으로써 뉴로머스큘러 펑션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운동 효과와 더불어 바이브레이션 효과가 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운동을 시작할 때는 노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스탠딩으로 시작한 이후에 점점 강도가 증가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보다 머슬 펑션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훈련이 머슬 펑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즉 효과된 향상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보아야 하고 그리고 운동 기간에 따라 그러한 지속 효과가 달라지는지 검증한다면 노인들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